풍요로운 미래 누구나 다 원하죠. 내 미래는 현재보다도 풍요롭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풍요로운 미래는 음, 어떻게 하면 나에게 다가올 것이냐 예측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되겠지? 시간이 지나면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풍요로운 미래는 오지 않습니다. 영업하는 사람들도 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제가 잘할 겁니다. 이런 사람들 치고 잘하는 경우를 저는 30년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원한다면 무엇을 할까? 무엇을 준비할까? 어떻게 할까?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준비하고 고민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고 현재를 판단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얘기하지 말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생각을 자꾸 하고 준비하고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미래가 다가올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 시간에 맡기는 삶,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 잘 되겠지 하고 시간에 맡기는 삶은 결국은 죽음을 기다리는 삶과 똑같다.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삶, 이거 좀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고 호기심과 열정으로 또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서 풍요로운 미래를 맞이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가만히 다가오는 미래는 여러분들이 현재보다 더 불쌍하고 초라하고 쪽팔린 미래가 될 것이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미래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예측하고 준비한다면 여러분들은 더 풍요로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해서 우리가 멋진 미래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은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삼막으로 구분이 됩니다. 인생 1막은 30년 배우는 시기, 인생 2막은 30년 일하는 시기, 또 이렇게 되면 나이 60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인생 3막은 은퇴 후에 노후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인생 1막 때 배울 때 내가 나중에 무슨 일을 할까라고 준비하고 예측하고 준비한 사람들은 내가 나중에 의사가 될까 변호사가 될까 아니면 금융인이 될까 예측하고 준비한 사람들은 인생 2막 때 똑같은 일을 해도 좀 똑같은 시간을 보내도 부가가치가 높고 월급도 많이 받고 소득도 높고 폼나게 살아갑니다. 근데 인생 2막 때 또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2막 때 내 노후는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 내가 나이 60이 되면 내가 나중에 은퇴하게 되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예측하고 준비한다 그러면 또 폼나게 될 것이고 어떻게 되겠지 하고 시간을 보내고 나면 나이 들면 초라한 노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3막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어떻게 내게 다가올 것인가를 한번 예측하고 준비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나느냐? 삶의 시작은 언제고 죽음은 언제까지냐? 그래서 서양에서는 출산 어머니 몸속에서 나왔을 때 인생이 시작된다는 거고요. 동양은 엄마의 뱃속에서 수정이 됐을 때 인생이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죠. 근데 서양에서는 1년 지나면 그때 한 살이 되는 거죠.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은 언제 시작되느냐? 수정이 되고 착상이 되고 이럴 때 우리는 동양에서는 한 살 인생이 시작됐다, 생명이 시작됐다라고 보는 것이고, 8주가 되면 임신 8주가 되면 이제 완전히 머리의 모양새, 원시 줄무늬 이런 것들이 생겨서 이제 태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양에서는 이 태아 상태에서도 생명이 시작됐다라고 보고 서양에서는 이건 생명이 아니다. 태어났을 때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 때 이제 인생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또 죽음은 언제 죽음이라고 판정을 하냐면 호흡계통이 정지됐을 때 숨을 쉬지 않을 때 자발적인 호흡이 되지 않을 때 죽음이라고 판정을 하고요. 또 동맥 어디에서도 맥박이 감지되지 않을 때 심장 박동이 정지됐을 때 혈압 측정이 되지 않았을 때 이럴 때 이제 이 사람은 사망 판정을 하죠. 또 신경계통의 기능이 정지됐을 때 의식이 소실돼서 자극에 대한 반응이 없을 때 그래서 동공을 이제 의사들이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해 보기 위해서 동공을 이렇게 열어봐서 동공이 이 반사신경이 없다 이렇게 되면 이제 죽음을 판정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몇 살까지 살 수 있느냐? 지금 현재 그 자녀 수명으로 보면 60대인 사람은 23년 정도 더 살 것이다라고, 남자들 23년, 3년, 여자는 28년을 더 살 것이다라고 보고요. 40대인 사람은 앞으로 41년, 여자는 47년을 더 산다라고 보고, 30대인 사람은 51년, 56년, 20대인 사람은 60년, 66년 이렇게 더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35개 국가를 가지고 미래 수명을 예측을 했는데, 여자의 경우 2030년이 되면 가장 오래 사는 나라가 어디냐? 사우스 코리아라는 거죠. 그리고 남자들도 가장 오래 사는 나라가 사우스 코리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장수 국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는 5,100만 명입니다. 5,100만 명인데 연령별 생존 확률로 보면 70세까지 86%가 살고요. 80세 되면 30%만 생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80세인 사람이 이제 태어났을 때에 100명이었다면 70명은 죽고 30명만 살아있다는 것이고, 90세 되고 나면 5%가 생존한다는 거죠. 5%가 100명 중에서 5명만 90세까지 산다는 겁니다. 현재로 봤을 때에. 그래서 근데 출생 연도에 따라서 100세까지 얼마나 살 것이냐를 예측을 해보면, 1950년생 같은 경우는 남자가 5%, 여자가 8%로 100세까지 살 것이다. 60년대생 같은 경우는 남자가 8%, 여자가 12%. 그러면 60년대생들은 거의 한 10% 정도가 그 100살까지 살 것이다. 10명 정도. 여러분들 60년대생들은 초등학교 동창들의 10%가 100살까지 살 것이라고 보고요. 70년대 애들은 13%, 16%가 100살까지 산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0년대생들은 20%, 90년대생들은 27%. 이게 이제 90년대생들 같은 경우는 남녀가 그 생존이 똑같아, 평균 수명이 같아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육체적인 고통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많이 받으면서 일찍 사망을 하고 그러는데, 나이가 들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남녀같이 노동 강도가 비슷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 이제 은퇴를 하고 나면 처음에 이제 퇴직한 사람들 보면 막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못했던 거 하자 그리고 막 돌아다니면서 동호회 활동이라 이런 활동을 하다가 이제 몸이 좀 안 움직이게 되면 회고를 합니다. 앉아서 옛날 생각만 합니다.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이러다가 남편 간병기, 남편 사망, 부인 홀로 생존기, 부인 간병기, 부인 사망, 이러면 한 세대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객들하고 얘기를 할 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인 홀로 생존기, 부인 간병기, 이게 10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고객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러죠. 남편들이 연금을 나오는데 부인이 연금이 안 나온 경우에는 이 부인 홀로 생존기, 부인 간병기 이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하고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 우리가 여러분들 죽음을 어떻게 맞고 싶으세요? 삶의 자연스러운 끝, 이제 이것은 이제 오래 살아서 자연스럽게 노화에 의해서 삶이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종교를 열심히 믿어서 내가 죽으면 행복한 내세로 갈 것이다, 천국에 갈 것이다, 극락왕생할 것이다에 대한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고, 또 고통스러운 삶의 탈출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있죠. 많은 사람은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 가장 자살을 많이 하는 나라다. 이 삶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끝내자. 그래서 고통스럽게 자살을 해버리는 이런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들이 맞이해야 될 죽음은 삶의 자연스러운 끝으로 자연스럽게 충분히 살다가
여생을 충분히 살다가 자연스럽게 인생을 끝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죽음의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들은 첫째, 죽음 이후에 어떤 세상이 펼쳐진가에 대한 공포심이 있고요. 또 내가 왜 벌써 죽어야 돼? 다른 사람들 멀쩡히 사는데 왜 나만 죽어야 돼? 이런 분노, 또 죄책감, 후회, 내가 누구한테 잘못했어. 그러지 말걸 이런 후회가 있고요. 너무 슬프다. 내가 왜 인생 여기서 끝내야 되냐 할 일도 많은데 그리고 우울하고 또 내 혼자 가야 된다는 거 여기에 대한 고립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죽음의 과정에서 이런 감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인생의 의미를 잘 찾아야 되겠다. 내 인생의 의미를 잘 찾아서 내가 언젠가 삶을 끝날 때 자연스럽게 인생을 끝나면서 이 세상 멋있게 살다 간다. 잘 있어라.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죽음의 과정, 어떻게 죽는 게 가장 좋냐? 어떻게 죽는 게 가장 좋냐? 그래서 따져보면 뭐 사고로 죽는 거, 그럼 내 몸이 막 찢어지고 부러지고 이렇게 죽는 것들은 좀 안 좋죠. 근데 법의학자들이 얘기하는 죽음에 있어서 가장 좋은 죽음이 뭐냐? 암은 고통이 있다가 어느 순간에 끝나는 거죠. 또 암은 말기암으로 발견되더라도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는 거죠. 재산도 정리하고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모든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게 암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혈관질환 이것은 잔인하다 그러죠. 어느 날 한순간에 아무 말도 못하고 어떤 액션도 취할 수 없고 삶을 그냥 종식시켜야 된다. 그래서 재산 정리든 가족 간의 관계든 아무것도 정리하지 못하고 완샷에 그냥 인생이 끝나버리는 게 혈관 질환이다. 이거 보면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아예 없다는 거 이거 좀 안 좋다는 거죠. 치매는 서서히 죽어가는데 치매로 죽게 되면 주변 사람들의 정을 다 끊어놓고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치매로 죽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주변인들과 가족들과 친구들과 모든 관계를 다 끊고 죽는 것이기 때문에 안 좋다. 그래서 질병으로 죽을 것 같으면 암으로 죽는 게 좋다는 겁니다. 암으로 죽으면 말기암에 발견되더라도 모든 걸 생을 정리하고 이 세상을 멋지게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이제 내가 원하는 죽음을 얻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막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편안하게 죽게 만들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이분이 이제 죽음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편안하게 이제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사람들을 편안하게 죽도록 도와주자 이런 차원에서 연명 치료를 중지하고 안락사, 존엄사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안락사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하느냐? 수액 주사를 놓습니다. 링겔을 맞는 거죠. 그러다가 수면제를 넣습니다. 그러면 잠을 자는 거죠. 잠이 자더라도 맥박은 계속 뛰는 거, 심장은 뛰는 거죠. 거기에다 잠자는 상태에 독극물을 집어넣으니까 잠자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삶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이 기구로 인해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죽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잠자다가 생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구를 만든 사람이 법적으로 징역형을 25년형을 선고받아서 결국은 마지막에 8년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고 지금 현재는 이 안락사, 존엄사가 인정되는 나라들도 좀 있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죽음에 대하는 방법, 사별로 인해서 슬픔과 모순을 극복해야 되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다고 해서 끝까지 막 이게 슬퍼하고 이럴 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돼요. 상실의 감정과 생존의 본능 사이에서의 갈등, 이걸 극복하고 일상으로 빨리 복귀해야 되겠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거죠. 내게 죽음은 오지 말아 간다고 해서 죽음이 안 오는 것이 아니고 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빨리 죽음이 오는 것도 아니니까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별 후에 빨리 다시 행복해지자.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내가 잘못해드렸어. 막 슬퍼. 잘못했어. 막 이런 죄책감에 오래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별 후에 빨리 죽음을 받아들이고 행복해지자. 부모의 이별도 보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제 돌아가신 분들의 상가에 가보면 어린아이들은 많이 울죠. 그러나 성인이들은 이제 직장을 제대로 잡고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어른 성인들 같은 경우는 덜 울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슬픔보다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나에 대한 나의 미래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더 많이 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인들 같은 경우에 이미 일가를 이루었고 삶에 아무런 경제적인 문제가 없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좀 받아들이고 뭐 호상이다, 우리 아버지 호상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이제 부모의 죽음은 어차피 예견된 것이고 그러나 급작스럽게 오게 되면 이제 힘든 거죠. 그래서 어떻든 부모와의 이별도 언젠가는 온다는 것을 서로가 양자 간에 부모님들도 알고 자식들도 알고 언젠가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평상시에 우리가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평상시에 죽은 다음에 막 뭐 미안해 뭐 내가 더 잘할 걸 뭐 이렇게 하지 말고 평상시에 우리가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 자식 간에 언제 갑자기 내일 우리 여러분 어머니가 돌아가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부모님들한테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화의 가정을 어떻게 겪을 것이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일상생활의 습관이 바뀌고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또 노화에 대한 지식을 갖고 유연한 삶을 인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또 계획도 좀 세워서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우선순위를 좀 정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는 데 있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까지 살아왔던 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돌아다니다가 밥 먹고 또 저녁에 깜깜해지면 자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나 나나 모두가 다 유한한 삶입니다. 유한한 삶 속에서 어떻게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뇌세포나 지능, 혈관, 근육관계 이런 것들을 좀 튼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준비도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담배를 끊는 게 좋고 또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서 근육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건강한 식습관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식습관이 나이가 들면서 건강에 좋다는 것은 좀 찾아서 먹고 건강에 안 좋다는 것은 피하고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이런 분을 만났어요. 명함을 받았는데 녹용학 박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녹용에 대한 전문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그래서 사슴 뿌리 녹용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녹용이 가장 좋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사료를 먹은 녹용이 좋습니다. 예? 뭐 엘크가 좋냐, 뭐 꽃사슴이 좋냐 이게 아니고 꽃사슴이래 똑같은 꽃사슴이라도 녹용의 효과가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좋은 음식을 먹고 자란 녹용이 사슴의 녹용이 가장 효과가 좋다는 거죠. 먹은 대로 살로 간다 이런 거죠. 그래서 몸에 안 좋은 것은 좀 피하고 몸에 좋은 것은 골라 먹고 이런 습관을 갖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스트레스 관리를 잘한다.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작은 거에도 소홀한 마음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을 자꾸 갖고 내 마음의 여유를 갖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배려하는 재미를 느끼는 삶이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이걸 줬는데 저는 왜 저거밖에 안 줘? 이런 생각보다는 좀 배려하는 재미, 주는 재미 이런 재미로 나이 들면서 주변 사람들의 배려하고 주는 재미로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정확한 의학 지식을 구하고 실행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노화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품격 있는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준비된 노화와 죽을 때의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나이가 나이 드는 데 있어서도 준비를 좀 잘해서 건강하게 나이가 들고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고 죽었을 때 후회하지 않고 죽음 이후의 나를 위한 준비 또 죽음 이후에 남은 사람들을 위한 준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죽기 전에 뭐 내 묘지는 어떻게 해라 뭐 어디 미리 다 정해놓고 남은 사람들에게 묘비까지 또 다 정해놓고 내 묘비를 이렇게 세워라 뭐 이런 거 다 정해놓고 가니까 남은 사람들이 자식들이나 그냥 아버지 하라는 대로 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자기 가버리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고통이 되고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좀 좋은 이미지를 남기고 갈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더 나은 죽음의 과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들도 어차피 삶이라는 것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은 죽음의 과정을 만든다라는 건 뭐죠? 하루하루를 좀 알차게 보람 있게 보내서 언젠간 나에게 올 죽음이 왔을 때 기쁜 마음으로 이제 왔니? 가자. 이렇게 당당하게 가야지. 한 달만 더 살게 해주세요. 뭐 이거 너무 억울합니다. 이거 아니고 당당하게 언제든지 맞이할 수 있는 죽음의 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또 주변 사람들을 만날 때 정성스럽게 만나서 정 만들지 말고 정성스럽게 만나서 좋은 이미지를 만들면서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샘무로스 피스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샘무로스 피스 원주희 목사님이 생각납니다. 이분은 이제 원래 약사를 하시다가 약국에 약 타러 오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안 오는 겁니다. 왜 안 오는가 했더니 죽은 거죠. 그래서 죽은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 해서 호스피스의 일을 우리나라 최초로 실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호스피스라는 것은 의사들이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해졌을 때 이제 편안하게 죽을 수 있도록 죽음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호스피스죠. 그래서 이 사람은 죽음을 도와주는데 10,000명 이상의 임종을 지켜봤다고 합니다. 10,000명 이상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이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보면 죽음에 대해서 확실한 게 3가지가 있고 모르는 게 3가지가 있다. 확실한 거 3가지, 반드시 죽는다. 누구나 다 반드시 죽는 거죠. 여러분이나 저나 반드시 죽습니다. 안 죽을 수는 없는 거죠.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고 누구도 함께 갈 수 없다. 이것은 확실하다는 거죠.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고 누구도 함께 갈 수 없고 혼자 가야 되는 거다는 거죠. 모르는 것 3가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거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죽음이 다가왔을 때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호스피스에 오는 사람들을 보면 평균 체류 시간이 24일이라고 합니다. 호스피스에 들어와서 평균적으로 24일 되면 죽는 거죠. 뭐 30일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들어오자마자 그 이튿날 바로 죽고 일주일 만에 죽고 3일 만에 죽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호스피스가 하는 일은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막 억울해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목사님 너무 억울합니다. 뭐가 억울하냐?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못 살아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공공 화장실을 썼는데 가면 줄을 서가지고 배가 아파서 미치겠는데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차례 그래 아침마다 똥 누는 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또 지질이 못 살아가지고 또 주인집 화장실을 같이 쓰다 보니까 주인집에서 다 쓰고 난 다음에 써야 되니까 그것도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 드디어 아파트를 사가지고 내 화장실을 편안하게 이제 쓸 수 있는데 이 화장실을 한 달도 못 쓰고 죽는다는 게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암 걸려서 죽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변기를 그 묘에다 묻어드리겠습니다. 이랬대요. 그랬더니 너 화장실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개인용 변기를 묘지에 묻어드리겠다. 그거 뭐 어떻게 하냐고 그러는데 어떻든 그렇게 막 죽음을 억울해하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이 호스피스라고 합니다. 호스피스는 본인도
죽은 당사자도 편안하게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먼저 갈게. 이렇게 하고 가족들도 편안하게 막 돌아가시면 안 돼요. 더 사셔야 돼요. 이게 아니라 어머니 먼저 가세요. 좀 있으면 우리도 따라갈 거예요. 이렇게 편안하게 양쪽이 다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긴박하게 진행을 해서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제 상황 파악하고 얘기를 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세스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죽을 거에 대한 준비를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죽은 후에 무엇이 남을 것인가? 여러분이 오늘 죽었습니다. 여러분의 혼이 영정사진이 돼서 거기서 딱 지켜보고 있으면 거기 여러분의 조문 온 사람들이 누구누구 올까요? 조문 온 사람들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조문 온 사람들이 이 사람은 뭐 하던 사람이야? 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평판이 어떤 평판이 남을까요? 또한 여러분의 죽음이 아쉬워서 목 놓아 울어줄 사람은 몇 명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자식들은, 여러분의 친척들은, 여러분의 친구들은, 여러분의 후배들은 여러분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옆집에 강아지 죽은 것처럼 우리가 옆집에 강아지가 죽었다고 해서 막 목 놓아 울지 않지 않습니까? 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내가 죽었는데 사람들이 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면 기분이 어떠세요? 내가 좀 주변 사람들에게 정성스럽게 잘해야 되겠다. 나의 빈자리를 좀 만들어 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가족들과 여러분 선후배들과 또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의 빈자리를 좀 만들어줘서 여러분의 자리를 만들어준다는 건 감사하고 배려하고 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을 정성스럽게 대해서 죽음 이후에 여러분들의 이미지를 잘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죽음 이후에 평판이 남지 않습니다. 그죠? 며칠 전에 돌아가신 어떤 분은 장지도 없다. 국가를 경영을 했었는데 장지도 없다. 모든 것이 반대한다. 이랬는데 우리는 어떻든 죽음 이후에 좋은 평판과 아쉬워하는 사람들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죽고 나면 무엇이 남을 것인가? 여러분들의 자식이 남을 것이고 자산이 남을 것이고 일한 경력이 남을 것이고 사람들의 가슴 속에 뭔가 남겠죠. 잘 뒤졌다. 이런 평판이 남을 것이냐. 가시면 안 되는데 뭐 이런 평판이 남을 것이냐. 여러분 잘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나이 들어갈 것이냐. 유한준 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 간에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뭘 하더라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좀 정성스럽게 만나고 이럴 필요가 있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냥 시간 때우기식이 아니라 정성스럽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려서 하는 공부는 길을 모르는 상태에서 길을 찾는 공부였고 중년 이후의 공부는 길을 이미 알고 길을 잘 가기 위한 공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인생 공부는 중년 이후의 공부다.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는 여러분들이 어떤 교육을 받든 어떤 책을 보든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아는 내용입니다. 다 아는 내용인데 책을 보고 이거 다 아는 건데 뭐 강의 듣고 다 아는 건데 뭐 이게 아니라 그 아는 것을 가지고 좀 더 폼나게 아름답게 인생을 살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겸손하게 좀 더 감사하며 좀 더 배려하며 좀 더 포용하며 인생을 좀 더 올바르게 살려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인의 사망 원인 크게 보면 재해 사망 10%, 질병 사망 10%, 또 암, 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이 50%.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가 질병으로 걸렸을 때에 대한 준비도 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암에 의한 사망, 전체적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1년에 30만 명 정도 죽는데 하루에 800명 정도 죽습니다. 어제도 800명 플러스 마이너스 돌아가셨을 것이고 오늘도 800명 정도가 돌아가실 겁니다. 그중에서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7만 8천 명, 하루에 200명이 사망합니다. 암으로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혈관 질환으로 죽는 사람이 6만 4천 명, 또 폐렴이 2만 2천 명, 자살하는 사람이 1만 3천 명. 자살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자살이 사망 원인 4위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엄청나게 많이 죽는 것 같지만 4,500명밖에 되지 않고요.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2,900명, 그리고 코로나로 죽는 사람이 현재 보면 현재까지 한 3,400명 정도 돌아가신 2년간 3,400명 정도고요. 최근에 이제 백신을 맞고 나서 백신이 시작되고 나서 사망자로 보면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보다 백신을 맞고 죽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 기관으로 따지고 보면.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게 코로나로 인해서 막 이렇게 통계를 계속 발표를 하니까 공포스럽죠.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왔다 이러니까 뭐 마스크 쓰고 난리 나는데 만약 암으로 인한 사망자를 통계를 내 가지고 오늘 서울에서 100명, 경기도에서 몇 명, 성남시에서 몇 명, 뭐 청주시에서 몇 명 암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이거 계속 발표하면 어떨까요? 자살하는 사람이 13,000명이 1년에 자살을 하는데 자살하는 사람 통계를 내 가지고 서울에서 뭐 교통사 저게 빌딩에서 뛰어내려 죽은 사람 몇 명, 뭐 칼로다 목을 째고 죽은 사람 몇 명, 독국물 먹고 죽은 사람 몇 명, 이 연탄 불로 죽은 사람 몇 명 막 쫙 발표를 한다 그러면 이 세상이 사는 것 같지 않겠죠.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보면 다른 거에 비해서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도 됩니다. 또 질병이 발생했을 때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떻든 나이가 들면 우리가 좀 배움을 갖고 젊었을 때보다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 때마다 좀 성숙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무를 잘라 보면 이런 나이테가 있죠. 나이테가 있는데 이 나이테가 1년 살아온 흔적이죠. 여러분의 나이테는 어떻게 그려져 있을까요? 여러분의 나이테를 한번 확인해 본다면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아온 나이테가 있죠. 그래서 어떤 해는 보람과 막 행복이 넘치는 해가 있었을 것이고 어떤 해는 고통과 아픔이 있는 해가 있었을 것이고 이러겠죠. 그래서 앞으로 만들어갈 나이테는 어떤 나이테를 만들어야 될까요? 좀 보람과 행복이 넘치는 나이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이테 또한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나이테는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삶 어떻게 살 것이냐 은퇴 설계를 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하고 살 것이냐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무엇하고 살 것이냐. 무엇하고 살겠습니까? 무엇하고 살아야겠습니까? 퇴직 후에 무엇을 하고 살 것이냐. 퇴직 후에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한번 적어보라 그러면 깝깝하다는 거죠. 퇴직 후에 여러분이 일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뭐 할 거죠? 일이 없으면 아침 먹고 텔레비 보고 점심 먹고 텔레비 보고 저녁 먹고 텔레비 보고 자고 그 이튿날 아침 먹고 텔레비 보고 점심 먹고 텔레비 보고 저녁 먹고 자고 이거 너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직장생활 오래 하거나 이러다가 퇴직하고 나면 텔레비에 대해서 완전히 다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또 등산가가 된다는 거죠. 매일 등산을 다니는 거예요. 뭐 북한산, 뭐 청계산 막 열심히 등산을 다니다가 보면 등산 이것도 별로 재미가 없죠. 뭐하고 살 거죠? 퇴직 후에 은퇴 후에 뭐하고 살 것인가 고민이 되죠. 한번
이걸 평상시에 내가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 뭐하고 살 것이냐, 나이 들어서 뭐하고 살 것이냐, 나이 들어서 뭐하고 살 것이냐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퇴직 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직장인들하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할 때 평균 퇴직 연령이 52세다. 그러면 평균 83세까지 산다고 보면 30년 동안을 뭐하고 살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퇴직 후에 하루 잠을 충분히 잔다고 치고 직장 생활을 할 때 8시간 자는 걸 늘려서 한 12시간 잔다고 치고 뭐 깨어있는 시간 11시간을 뭐라고 살 것이냐. 30년 살면 깨어있는 시간이 12만 시간이라 그래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와 비교를 해보면 2배에 해당된다는 거죠. 시간이 더 많이 안 가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퇴직 후 30년을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고객들에게도 퇴직 후에 뭘 하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하고 살 것이냐? 취미가 있어야 되고 봉사하고 일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최고의 노후 생활은 평생 현역이라는 거죠. 평생 일하고 사는 삶이 가장 멋진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전반전은 열심히 살고 인생 후반전은 지혜롭게 살아라 그랬죠. 그래서 인생 후반전을 좀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겠다. 그래서 뭐하고 살 것이냐? 선후배들하고의 관계를 잘 가져가야겠다. 그래서 예전에는 선배한테 잘해라, 예의를 갖춰라 이랬는데 선배한테 예의 갖추고 뭐 이거 예의 따지고 뭐 후배들한테 너 싸가지가 없어, 버릇 없어, 뭐 말 함부로 하고 이러면 같이 놀아줄 후배가 없어요. 그러면 후배들한테 대접받으려고 하는 선배들은 같이 놀아주는 후배가 없으니까 외로운 삶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선배한테 잘해라 이랬지만 앞으로는 후배한테 잘하셔야 돼요. 젊은 사람들한테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ROTC로 제대를 하고 나서 30대, 40대 ROTC 모임에 많이 갔었습니다. 나이 40이 됐는데 어떤 모임에 가니까 60대신 선배가 그리고 나보다 한 20년 선배 되는 분이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박낙원 요놈의 새끼 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맨날 가면 거기 가면 내가 요놈의 새끼 되는 거예요. 내 나이 40인데 요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얘기 들으니까 가기 싫어요. 안 갔어요. 그러니까 전화 와가지고 또 요놈의 새끼 안 나왔다고 또 야단치는 거예요. 전화기 차단시켜놓고 그 모임 아예 안 갔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가는 모임에 이래 보면 전직 장관을 지내셨던 분도 있고 뭐 동반성장위원장을 지내셨던 분도 있고 대기업에서 사장, 부회장 하셨던 분들이 나이 70, 80 되신 분들이 있는 모임에 가면 저한테 반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항상 저한테 존댓말하고 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다 보면 그 모임에 자꾸 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 어린 20년 어린 후배들에게도 존댓말을 하면서 정성스럽게 대했을 때 노후가 외롭지 않다는 겁니다. 노후가 외롭지 않다. 자식 같은 사람들 사회생활에 대해서 만나서 너 몇 살이냐 이래 물어봐 갖고 우리 아들보다 몇 살 어리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은 왕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보다 어린 사람들한테 정성스럽게 대할 수 있을 때 노후가 외롭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대학 졸업하면 학사라 그러고 대학원 졸업하면 석사, 박사 위에가 도사라 그러죠. 도사 위에가 뭐냐? 밥사라는 겁니다. 밥을 잘 사는 사람이 돼야 돼. 밥을 잘 사야지 주변 사람들한테 외롭지 않다. 왕따 안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 들어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밥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외롭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모임에 갔는데 야, 저 선배 왜 나왔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안 좋죠. 근데 저 선배 왜 나왔대? 이랬는데 좀 이따 보니까 계산을 그 선배가 한 거예요. 아우 선배님 꼭 나오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야, 그 선배 불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밥사가 되셔야 돼요. 밥사가 되려면 돈이 좀 있어야 되겠죠. 평생 현역으로 살아야겠고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동호회, 친목회, 봉사활동 이런 거 할 때도 낮은 자세로 임해야 되겠다. 어디 가서든지 옛날식으로 너 몇 살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나보다 어리다고 해서 반말하고 막 함부로 대하고 이렇게 되면 왕따다 이런 거죠. 나이 따지지 말고 젊은 사람은 젊은 대로 존중해주고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든 대로 존중해줬을 때
내 위치가 서고 내가 존중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취미 활동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그래서 취미 활동을 왜 가져야 되죠? 혼자서 놀 수 있는 놀거리를 만들으라는 겁니다. 혼자서 놀거리를. 그래서 누가 이 취미 활동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혼자서 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을 가져야 돼. 혼자 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이 없으면 외로워. 취미 활동이 있으면, 취미거리가 있으면 혼자 있어도 외롭질 않죠. 뭔가 막 그림을 그린다거나 뭐 혼자서 뭐 뭘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취미 활동을 가져야 된다. 나이가 들어서. 누가 자꾸 같이 놀아달라고 응석 부리는 게 아니라 혼자서 놀 수 있는 놀거리를 만들어야 되고, 또 봉사활동을 하는 재미 이런 것도 갖고, 나이 들어서도 일을 가져야 되겠다. 일은 나이 들어서 하는 일은 생계형이 아니라 여가형 일을 가져야겠다. 이게 아니면 이 일을 해서 돈을 못 벌면 내가 못 살아. 이게 아니라 연금이 나오고 풍요롭고 이런데 여가로 일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호세대 설립자인 강석규 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젊었을 때 열심히 일했고 실력을 인정받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그래서 호서대학을 설립하고 대학 교수 65세의 정년퇴직이니까 65세에 당당하게 은퇴를 하고 나는 이제 다 살았다라고 생각하고 남은 인생은 덤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죠. 근데 95세가 되신 거예요. 95세 생일날 이런 돌아보니 내 인생 30년, 내 인생 60년은 열심히 살았는데 30년은 죽음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다.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는 외국어 공부를 시작을 하겠다. 95세에 외국어 공부를 시작을 해서 내가 10년 후 105살 됐을 때 후회하지 않도록 뭔가 공부하고 도전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인간이 살아있다는 것은 새로운 거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뭔가에 도전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침을 맞고 배고프니까 먹고 깜깜하면 자고 이렇게 사는 것은 산속에 있는 고라니나 멧돼지나 이런 거 똑같은 거죠. 뭔가 새로운 거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일거리를 만들 수 있는 삶이 멋진 삶이죠. 그렇지 않고 편하게 산속에 있는 고라니 얼마나 편합니까? 뭐 일 시키는 것도 없죠. 그냥 돌아다니면서 뭐 주워 먹고 때 되면 자고 아무 걱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고라지나 멧돼지나 산토끼 같은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애완용 강아지 같은 삶을 살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거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103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다가 65세부터 95세까지는 죽음을 기다리는 삶을 살다가 언제 죽나? 안 죽었네? 하루 지나고 아직도 안 죽었네? 이거 살다가 그러고 사는 거죠. 그러다가 95세 돼서 깨닫고 8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평생 현역 김영석 교수님 같은 경우는 반대죠. 1920년생 지금 현재 102살이신데 우리 회사에도 와서 강의를 하셨죠. 근데 이분이 65세에 은퇴를 할 때 젊은 교수들이 선배님 지금 뭐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다른 사람들은 말이야 20대에 대학 졸업하고 사회생활 하는데 나는 이제 늦가기로 대학 졸업을 하니까 지금부터 사회 나가서 일을 열심히 해볼 생각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5세에 정년퇴직하면서 이제 대학 이제 졸업하고 사회생활 열심히 해볼 생각이야.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다 이런 눈빛으로 저 교수님이 이상하네. 65세에 무슨 정년퇴직하면서 사회생활 이제 시작하겠다고 그래?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일이 많으실 거예요. 매주 조선일보에 칼럼을 한 번씩 쓰고요. 동아일보에 한 달에 한 번씩 칼럼을 쓰고 일주일에 3, 4회씩 90분간 강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바쁜 일과죠. 제가 신문에 칼럼을 한 1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칼럼을 딱 보내놓고 뭐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편집국장이 전화 와요. 오늘 저녁까지 보내주셔야 되는데 왜 아직 안 보내셨습니까? 그래요. 뭘? 오늘이 마감입니다. 헐, 아직 컨셉도 안 잡았는데
내가 오늘 저녁에 써서 내일 새벽에 보내줄게. 밤새도록 쓰는 적이 많은 것 같아요. 일주일이 금방금방 가요. 이걸 계속 102세의 할아버지가 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바빠요. 한 달에 한 번씩 쓰는 것도 바쁠 것이고 일주일에 3, 4회씩 강의하는 것도 엄청나게 바쁜 일과를 보내고 있죠. 그래서 이분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다는 거죠. 100명이 100가지 일을 해도 목표는 단 하나다. 목적은 단 하나다. 고객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이라는 거죠. 내가 행복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객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말씀으로 얘기하면 내 인생의 황금기는 60에서 75세였다. 뭔가 보면 플러스, 요거는 플러스 1을 해야 되겠다. 요건 마이너스 1을 해야 되겠다. 창의력이 막 샘솟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75세 이후가 되면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 일거리가 생긴다. 공부하지 않으면 일거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옛날 얘기를 하는 거죠. 옛날에 내가 말이야. 옛날에 내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 얘기하지 말고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지 않고 옛날에 내가 말이야. 옛날에 내가 말이야. 이러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과거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대통령의 과거도 싸그리 문질러버리는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 아닙니까? 열심히 살아서 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한 일도 싸그리 다 깔아 뭉개는데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을 만나서 후배들을 만나서 고객을 만나서 옛날 얘기한다면 여러분 얘기를 호기심을 갖고 들어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얘기하지 말고 현재와 미래를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호기심을 갖고 공부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00세 시대의 일, 이분은 이제 한원조 원장님 같은 경우는 1926년생이었죠. 근데 94세까지 진료를 하시다가 돌아가십니다. 이분도 1949년에 의사 자격을 획득하고 59년에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을 획득하고 미국에 가서 시카고 대학에서 인턴을 하고 메릴랜드 대학에서 레지던트를 하고 68년에 산부인과를 개원하고 79년에 이걸 그만두고 의료성공에서 의료봉사를 하고 또 그 이후에 남양주 매그너스 요양병원에서 진료를 하시다가 94세까지 진료를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책도 많이 쓰고 또 나이 들어서는 책도 많이 쓰고 요양병원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도와주는 삶을 진료를 하면서 도와주는 삶을 사시다가 가셨어요. 월급 받은 것을 가지고 94세까지 돈 벌었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분이 매그너스 병원에서 벌은 월급은 9곳에다가 기부를 하면서 환자들이라고 해봤자 60대 70대 이런 사람들이 요양병원에 와 있으면 자기보다 10년 20년 30년 어린 노인들을 돌보면서 사는 거죠. 그죠? 돌보면서 살다가 자기 월급은 봉사단체 9곳에 기부하면서 살다가 마지막에 영면하셨죠. 이 멋진 거죠. 제가 지원단장 할 때 건물에 수의하시던 분이 있었습니다. 건물 수의라는 것이 결국은 건물 출입자를 관리하고 경비하는 일이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명절이 됐는데 이분이 내가 출퇴근할 때도 거수경례를 잘 하시고 이랬는데 보니까 막 싱글벙글 하세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재밌습니까? 그랬더니 오늘 선물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의실에 보니까 선물이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그래서 이 선물 어디서 이렇게 많이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교보생명 설계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까 설계사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이분이에요. 설계사들이 지원단장이 날 존경하는 게 아니라 수의 아저씨를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연구를 해봤더니 이분이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뭐 20대 설계사든 30대 설계 아주머니든 누구든 간에 뭐 60대 할머니든 간에 거수경례를 진짜 군인들처럼 거수경례를 잘해요. 거수경례를 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젊은 남자 설계사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힘들어해서 그만두고 싶었다는 거죠. 그게 들어오는데 힘이 빠져서 야 오늘은 지점장님한테 그만둔다고 얘기해야지 하고 들어오는데 수희가 자네 표정이 뭐 힘들어 보이네. 그래서 이제 그만두려고요. 왜? 지금 3개월 동안 해도 한 건도 계약을 못했어요. 그래? 일로 들어와 봐. 그래갖고 얘기를 해줬다는 거죠. 내가 한전에 대학을 졸업하고 한전에 입사를 했는데 한전에서 나한테 시킨 일이 뭔 줄 아나? 뭘 시켰는데요? 검침을 시키더라고. 검침이라는 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기 얼마 썼나 확인하는 거죠. 검침을 하러 다니는데 어떤 집에 막 엄청나게 큰 쇠바트가 막 쥐서가지고 막 도망 나오는데 쇠바트한테 발 뒤축을 물렸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쩔뚝쩔뚝하고 다니다가 또 뭐 넘어지고 막 무릎 까지고 이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이걸 알면 어떻게 할까? 대학 서울로 대학원에 났더니 개한테 쫓겨다니면서 개한테 물리고 무릎 깨지고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사표를 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 위에 있던 과장님이 너 왜 사표 내려 그래? 내가 개한테 물리고요 이러고 살아야겠습니까? 이래. 우리 아버지가 만약 대학 보내놨는데 개한테 쫓겨다닌다는 거 알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랬더니 야, 이 사람아 한전이 대학 나온 자네를 검침시키려고 썼겠나? 자네가 나중에 커서 검침하는 사람들을 관리도 하고 큰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거부터 배워야 되는 거야. 열심히 한번 해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가? 그래가지고 검침을 어떻게 하면 빨리 할까? 신속하게 할까? 주어진 시간에 빠르게 할까? 막 연구하면서 막 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일이 점점 많아지더라는 거죠. 검침을 잘하니까 그 다음 일을 시키고 그 다음 일을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더 큰 일을 시키고 더 큰 일을 시키고 하다 보니까 한전의 전무이사가 되신 거예요. 한전의 전무이사면 공기업에서 엄청난 거죠. 그리고 정년퇴직을 하고 계열사에 가서 감사로 또 오래 근무하시다가 퇴직을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몇 년, 1, 2년 쉬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는 거죠. 내가 할 일을 찾아야 되겠다. 일을 해야 되겠다. 일을 찾다 보니까 수의 자리가 생겨서 너무 기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수의로 일을 하면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우리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기왕이면 기쁘게 해주자. 어떻게 기쁘게 해줄까? 그래갖고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설계사에게 자네가 교보생명에 입사해서 3개월 동안 한 개도 못하고 그만둔다 그러면 다른 데 가서는 또 힘들면 또 그만둘 것이고 또 힘들면 또 그만둘 것이고 평생 그만두다 끝날 것에 지금부터 미친 듯이 올인해서 3년만 해봐라. 3년만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내가 다른 데 얘기해 줄게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설계사가 열심히 해서 지금 교보생명에서 나중에 지점장도 하고 단장도 하고 이렇게 컸어요. 근데 이렇게 건물 수의를 하면서도 내가 옛날에 한전에 전무이사를 했는데 수의를 하다니 쪽팔리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출입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자. 인생 상담도 해주고 또 내가 이 건물에서 월급 받으니까 이 건물 가치를 높여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건물에 아주 명품 수의 아저씨가 된 거죠. 그래서 수의를 하더라도 어떤 마음을 갖고 수의를 하느냐. 월급도 얼마 안 나오고 출입하는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고 쪽팔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수의가 될 것이냐 아니면 자기 일의 가치를 찾는 사람이 될 것이냐 생각을 해봐야죠. 도쿄올림픽에서 성화 주자인 하쿠이시 할머니는 104세였습니다. 104세 할머니가 200m를 성화봉송을 했습니다. 104세에. 이분은 18살 때 이발사 자격을 획득 해서 현재까지도 이발사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건강 비결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일에 몰입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손님들하고 얘기하면서 손님들이 기뻐 즐겁게 이야기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손님들이 내가 이발을 잘해주면 행복해하는 모습이 너무 기분 좋다는 거죠. 이거 이발을 해줘서 얼마 번다가 아니라 내가 이발을 잘해줘서
손님이 나가면서 오늘 기분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하다,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내가 나이 들어도 손 떨리면서 이발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손운동도 하면서 즐겁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백사세. 멋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이건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면 이런 이익은 따라오는 것이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고객의 행복을 위해서 일해줄 때 우리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리마 히데코라는 일본의 술집 아주머니, 술집 할머니는 50세에 긴자에 길비에이라는 양주바를 냅니다. 그리고 나서 101살 돼 51년간 이 양주바를 운영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술집을 운영한다라고 하면 술집 주인이 뭐 해야 되죠? 술을 잘 마시고 이쁘고 애교를 떨어서 손님들이 술을 많이 마시게 만들어야지 돈을 벌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이분은 그런 생각으로 술집을 운영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분은 어떤 마음으로 일을 했냐면, 술집에 손님들이 왜 오냐, 고객들이 왜 오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온다. 술집 마담이 해야 할 일은 뭐냐, 술을 잘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을 즐겁게 마시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우리 집에 와서 술을 마시고 가면서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고 좀 보람차게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매일 한결같이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 12시까지 술을 팔고 나서 손님을 배웅하고 난 다음에 2시간 동안 그 사람들이 한 얘기에 대해서 우리 집에 왔던 사람들이 관심사에 대해서 메모를 하고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승진한 사람 축하해주고, 정근한 사람 잘하라고 격려해주고, 결혼한 사람 축복해주고, 생일 축하해주고, 애기 자녀 입학 축하해주고, 졸업 이런 거에 축하 편지를 써주고, 또 자기 자신을 열심히 가꾼 거죠. 자기 자신도 열심히 가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집에 와서 술 먹던 사람들이 자기 아내보다도 나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단골이 계속 생긴 거예요. 그럼 90세, 100살 된 할머니하고 술 먹으면서 스트레스가 풀린다. 경이롭지만 이 사람은 고객의 마음을 잘 알아줘서 스트레스를 잘 풀어주니까 이 사람을 찾는 사람이 100세 때까지 많았던 거죠.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면 사람이 떠나고, 고객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일하면 여러분 곁에 사람이 모입니다. 우리가 보험 영업을 하면서도 고객들을 만나서 고객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을 해야 되겠다. 고객의 건강을 도와주고, 고객의 노후를 도와주고, 가장의 사망으로 인해서 가정의 행복을 지켜주고, 이런 거에 사명감을 갖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생 현역으로 살려고 그러면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건설 현장에 인부에게 물어봤더니 벽돌 쌓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일의 노예라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 담을 쌓고 있다. 이거는 돈의 노예가 되는 거고요. 저는 아름다운 성당을 짓고 있습니다. 자신의 일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이 된 거죠. 우리가 일의 노예, 돈의 노예로 살지 말고 내가 하는 일에 가치를 부여하는 세상의 주인답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험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보험 영업하고 있다. 뭐 하고 있느냐? 보험 영업하고 있다. 일의 노예고, 돈 벌기 위해 보험 영업한다. 돈의 노예고, 우리가 고객과 인재의 삶을 풍요롭게 해준다. 보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돈을 충분히 벌어도 지금 일을 할 것이냐? 지금 일을 즐겁게 해야죠. 좋은 고객들에게 고객의 미래를 풍요롭게 해주는 이 일을 즐겁게 해야죠. 70, 80, 여러분들이 70, 80대에서도 즐겁게 고객을 도와주면 고객이 70, 80, 90대도 여러분과 거래를 하려고 할 것이고,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하면 여러분들은 단명할 것입니다. 두 번째, 노후에 뭐하고 어떻게 살 것이냐, 누구와 살 것이냐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와 살 것이냐,
가족들, 부부간에, 자녀간에, 친척간에 어떻게 관계를 유지하고 살 것이냐. 또 학교, 선후배, 동료, 후배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살 것이냐. 동호회, 친목회, 봉사활동, 취미활동하는 사람 관계는 어떻게 유지하고 살 것이냐. 진정한 친구는 몇 명이 있는가. 만약 여러분들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야 친구야 내가 오늘 살인을 했어. 나 어떻게 하면 좋니? 이렇게 했을 때 경찰서에 빨리 신고하지 않고 여러분 입장에서 같이 고민하고 도와줄 친구는 몇 명 있나요? 그래서 나이 들면서 젊어서는 많은 사람을 알려고 노력했지만 나이 들면서는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정성스럽게 대해서 좋은 것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의 고객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 받으려고 연연하지 마시고 좋은 벗을 사귄다.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놓치지 말고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갖고 좋은 고객으로 잘 대해서 그 사람과 고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앞으로 70, 80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얻어먹지 말고 밥 사주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일본의 은퇴 생활 조사에 의하면 인기 있는 은퇴 남편이 어떤 사람이냐? 건강하고 씩씩한 남편, 요리 잘하는 남편, 아내 말 잘 듣는 남편, 운동 잘하는 남편, 집에 없는 남편이냐. 세 번째, 어디서 살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고객들과 이야기할 때 잘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서 살 것이냐? 여러분들도 어디서 살 것이냐 고민하셔야 됩니다. 선진국의 예를 보면 미국이나 일본의 예로 보면 베이비 부모가 50대 접어들면서 가장 인기 있는 주택이 뭐냐면 전원주택입니다. 인기 있는 주택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직장생활 평생 도심에서 고생했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 편하게 좀 살아보자 이렇게 해서 자연에 가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산속에서 편안하게 살자 그래갖고 전원주택을 많이 찾습니다. 근데 전원주택 생활하면서 65세 정도 넘어가게 되면 이제 잔디 깎는 것도 너무 힘들고 힘들어집니다. 65세 넘게 되면 병이 이제 많이 생깁니다. 병원 갈 일이 많이 생깁니다. 병원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고요. 요즘에 최근에 뉴스에 봐도 70대 할아버지들이 운전하는 것이 사고가 높다. 그리고 치명적이라는 거죠. 감각이 떨어지다 보니까 노인들이 운전하다가 사고도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원주택이 65세, 70세 되면 감옥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원주택에 살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실버타운에 들어가야 되겠다. 실버타운이라는 것이 어떤 곳이냐. 노인들끼리 모여 살기 좋은 곳이죠. 시설도 잘 돼 있습니다. 요즘 뭐 노블 카운티 이런 데는 엄청나게 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모여서 맨날 밥도 다 해주니까 식당에 앉아서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하고 거기 뭐 당구장도 있고 뭐 안에 뭐 골프 연습장도 있고 재미있는 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모여 있다가 한 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야 김지훈이 어디 갔냐? 갔어. 김은이 어디 갔냐? 갔어. 아, 다음은 내 차례네. 이렇게 되는 거죠. 우울해지는 겁니다. 실버타운에서 보내는 삶은 우울한 삶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본이나 미국의 실버타운들이 다 공실입니다. 거의 다 공실이에요. 그리고 해외 이민 이거 대단히 안 좋은 거다 이거죠. 해외 이민 간 사람들이 돈 몇억 갖고 갔더니 막 하인 두고 너무 좋다는 거죠. 근데 그 돈 떨어질만 하면 이제 거기서 해외 가서 일할 수 없으니까 돈이 떨어지고 나면 뭘 하느냐. 새로 들어오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칩니다. 그래서 해외 이민 가서 사기당하는 게 누구한테 당하냐? 동포한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돌아올라 그러니 한국의 집값 엄청나게 올랐고 돌아올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외롭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이민 이제 한국에 집이 있는 상태에서 가서 뭐 한 달간 있는다 이런 건 좋은 건데 가서 산다 이것은 절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노후에 어디에 살 것이냐 가장 좋은 것은 도심에서
친척들, 지인들, 가족들, 자식들 옆에서 사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의료시설이 가깝고 취미활동할 수 있고 봉사활동할 수 있는 현재 사는 곳에서 자녀들 옆에 두고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 고민해야 될 것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나이 들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취미가 있어야 되고 봉사할 일이 있어야 되고 일이 있어야 된다. 나이 들어서는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나를 낮추며 살아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성공적으로 나이 드는 것, 성공적인 노화, 첫 번째 뭐냐면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되는 것. 신체적인 질병과 장애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먹을 거, 나이 들면서 좋은 음식 가려 먹고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육체적인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두 번째, 정신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로운 거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신문도 좀 보고 책도 보고 강의도 열심히 찾아다니며 들으면서 옛날 얘기하지 말고 현재 얘기를 하고 살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 사회적 건강, 사람들을 존중하고 선후배 존중하고 이렇게 해서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머물게 해야 되겠다. 취미와 봉사활동, 일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지 성공적으로 나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무엇하고 살 것인가, 누구와 살 것인가, 어디서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계산을 하면 내가 한 달에 얼마 들어갈 것인가 나올 겁니다. 그 돈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재무적으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은퇴 설계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매월 소득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가장 좋은 건 연금이고 두 번째가 임대소득을 발생시키는 거죠. 임대소득을 발생시키면 건물을 사서 임대소득을 발생시키면 예전에는 임대업자가 살라 그러면 조상 3대의 선업을 쌓아야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좋았죠. 근데 요즘에는 공실이 발생을 하게 되면 공실이 발생을 해도 관리인 둬야 되고 또 관리비 나가야 되고 또 세금도 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공실이 발생하게 되면 건물이 오히려 부채가 된다라는 차원에서 보면 반드시 노후의 나를 지켜줄 것은 연금이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리스크, 오래 사는 리스크, 장수 리스크, 자녀 리스크. 한국인들이 노인 자살률 1위의 첫 번째 원인이 자녀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으면 교육을 시키되 교육의 목적이 뭐냐? 경제적인 독립이 목적이어야 됩니다. 얘가 서울대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녀가 혼자서 돈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경제적인 독립이 자녀 교육의 목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가 질병의 리스크. 나이 들어서 병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그리고 생활자금 리스크. 생활비, 의료비, 공과금 이런 데 걱정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취미생활 리스크. 일이 없는 삶. 이게 없도록 취미생활도 적절히 가져야 되겠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인 빈곤율이 노인 자살률 1인데 라이프 사이클을 개혁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생 1막 배우고 2막 일하고 3막 노후 생활을 보내는 데 있어서 첫 번째 한국인들은 부모의 도움으로 배우고 일해서 자식을 키우고 퇴직금으로 자녀 결혼시켜주고 사업자금 대주고 빈곤하게 나이 들어서 자살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려면 선진국처럼 부모의 도움으로 배우는 건 똑같은데 배우면서 즐기고 노후 생활을 노후 준비하고 선진국들이 대학 졸업하고 첫 번째 가입하는 금융상품이 연금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연금을 가입을 해서 나이가 들면 부모는 연금으로 생활하고 자식은 본업으로 생활을 하고 풍요롭게 서로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들은 부모 자식 관계를 보면 사춘기 지나면 정신적으로는 독립을 주장을 해요. 나도 이제 대학생이에요. 잔소리하지 마세요. 근데 용돈은 올려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취업하고 나면 드는 금융상품이 뭐냐면 적금도 단기 적금, 펀드 이런 걸 듭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돈이 없으니까 부모한테 결혼자금 대주세요. 뭐 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최대의 적이 되는 거죠. 부모 자식 관계가 경제적으로는 의존하면서 정신적으로는 독립을 주장하는 게 한국의 부모 자식 관계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선진국은 학교 졸업하고 나면 경제적 독립을 경제적 독립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첫 번째 가입하는 금융상품이 연금이다. 노후생활 나이가 들면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친구처럼 벗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독립되고 정신적으로 존중하는 부모 자식 관계로 우리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테마를 가지고 우리가 고객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한국인들이 나이가 들면 가난하고 자살을 하느냐? 일을 가장 많이 하는데 멀리 보지 못하고 눈앞의 현실에 급급합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 돼도 자기 노후 준비를 하지 않고 열심히 일만 합니다. 어떻게 되겠지? 자식이 나중에 내 노후를 어느 정도 책임져 주겠지? 이렇게 하다가 자식 원망하면서 자식들은 또 애들 키우다 손자들 키우다 보니까 힘드니까 부모 원망하면서 적대서 인생이 끝납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가 성공하는 삶은 황혼이 아름다운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노후 준비를 고객들의 노후 준비를 잘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2005년도에 100세 이상 노인이 960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2만 명이 넘습니다. 점점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노인이 증가하는데 생활비, 의료비, 취미활동비 걱정하지 않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 예? 생활비, 의료비, 취미활동비를 걱정하지 않도록 우리가 고객들을 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연금으로 200만 원 이상 수령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인해서 공무원연금 받아서 200만 원 이상 연금 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진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교직원 시장 선생님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서 20대부터 개인연금을 준비해서 돈 걱정 없는 노후를 만들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젊은이들에게 연금을 권유해야 되는 이유가 제가 보니까 교보생명에 정년퇴직한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요. 55세 퇴직하고 나서 퇴직금 3억 플러스 마이너스 받습니다. 그 돈 가지고 나 이제부터 막 내가 치열하게 살았는데 이제부터 좀 여유 있게 살래 이럽니다. 그러다가 60 정도 되면 애들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면 자식들이 와서 우리 친구 누구는 뭐 34평 아파트를 사줬다는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전세 자금 뭐 2억만 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거 대주고 어쩌고 저쩌고 결혼시키고 나면 돈이 없습니다. 65세 넘으면 모든 모임에서 사라집니다. 65세 넘은 사람들이 모임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경조사에서 전부 다 사라지고요. 연락두절 행방불명됩니다. 돈이 없으니까 경조사비 낼 돈이 없어서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65세 넘어도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 연금이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연금을 어떻게 들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지점장하고 영업할 때 실적이 없으니까 억지로 연금보험을 작성 계약을 해서 넣었는데 아까워서 계속 유지하는 게 그게 내 노후를 지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연금을 보험회사 다니면서도 연금 든 사람과 안 든 사람의 노후가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 다니면서도 연금의 필요성을 모르고 가입을 안 한 사람이 많은데 일반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모르고 연금 준비 안 하고 있는 게 대부분이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연금을 가입시켜서 나이가 들어서 노후 걱정하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게 여러분들의 사명이다. 그래서 20, 30대에 연금을 준비해야 됩니다. 연금을 50대 준비하는 게 아니라 20, 30대에 준비하는 것이고 40대 되면 건강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건강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고 자녀 리스크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고 5, 60대 되면 자기 자산도 좀 정리하고 퇴직 후에 취미, 봉사, 일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행복하기를 원하면 결정적인 리스크에 대비해야 됩니다.
노후에 체인이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100m 체인이 있는데 체인골이 하나가 끊어지면 끝나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 결정적 리스크를 범하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되고 고객들이 결정적 리스크에 당하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다. 금융은 현재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 풍요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금융이 필요한 거죠. 가장이 사망하더라도 가족이 질병이 발생하더라도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현재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보험이고 단기, 중기, 장기 투자를 통해서 풍요로운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데도 보험의 역할이 크고 여러분들의 역할이 크고 더 나아가서 은행은 자금을 보관하고 활용하는 수단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험을 통해서 고객의 미래를 풍요롭게 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겠다. 보험은 가장의 사망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해주고 오래 살 경우에 노후 생활을 보장해주고 생활비, 의료비, 취미활동비를 보전해주고 또한 건강을 지켜주고 또 질병이 발생했을 때 치료비, 생활자금을 도와주고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했을 때 도와주고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는 증여 상속에 대비한 대책을 세워줄 수 있는 것이 보험이다. 이 중요한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